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와, 마지막 시간이죠? 정말 신난다. 여러분 정말 신나요?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 시간마다 그렇죠, 후련도 한데 섭섭한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언제 보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선생님이 암호 얘기해 줬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에도 선생님이 암호를 하나 줄 거예요. 끝날 때. 지금 줄까요? 마지막 시간에 암호를 이제 수강 후기나 아니면은 다른데, 블로그 같은 데도 적어도 돼요. 선생님 쳐볼 거거든요. 맹은지 그 암호. 이런 식으로 치면은 나와요. 선생님 이번 시간 여러분 암호는 리본이에요, 리본. 맹은지 띄고 리본 네이버에 쳐서 나오나 안 나오나 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수업을 들은 거니까 선생님이 다 들었구나, 대단하네 라고 칭찬해 줄게요. 뭐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제일 힘든 거 마지막으로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좀 그래도 괜찮았죠. 빨리 끝나고 쉽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어려운 거, 문법 중에서 제일 힘든 문장이에요. 사실 단어가 제일 힘들었고요. 문장은 길어서,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휘를 했었죠. 어휘에서는 사실 많이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문법의 원리 마무리하고 문장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문법의 원리에는 음은,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구절, 문장까지였었죠. 해봅시다. 음은이 뭐라고요?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 자음, 모음. 총 40개였죠. 음절은 글자 수, 형태소는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 그 다음에 단어는 혼자 쓰는 말 더하기 조사. 그 다음에 어절은요, 덩어리. 그 다음에 구와 절이 있고요. 이 절은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라고 해서 오늘 배우겠죠. 절은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공부해야 될 건 요만큼.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한 장 안에 넣기 되게 힘들었어요. 보여요? 글자 크기 다른 거 보여요? 얘랑 아이고 얘랑 다르죠? 이걸 한 장 안에 꾸역꾸역 넣겠다고, 여러분 한 장 안에 끝내주겠다고 넣었어요. 어쨌든 끝났어요. 문장 안에서는요, 우선 총 몇 개? 4개로 나뉘는 거 보이죠? 문장 성분, 그리고 문장 요소, 중의적 표현, 문장의 짜임. 중의적 표현은 빨리 끝나니까 바로 합시다. 2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 혹은 문장입니다. 나는 너보다 은지를 좋아한다. 의미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보다 은지를 좋아한다. 나는 너보다 은지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은지를 더 좋아한다. 혹은 나는 네가 은지를 좋아하는 그거보다 은지를 내가 더 좋아한다. 2가지 의미 되죠? 헷갈려. 아버지의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그림. 아버지가 그리신 그림인지, 아버지가 그려지신 그림인지, 아버지가 소유하신 그림인지 안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중의적 표현이고요. 끝났습니다. 문장 성분부터 다시 들어갑시다. 문장 성분은요, 제일 중요해서 맨 앞에 있어요.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의 성분인데, 지지난 시간에 단어에서 단어를 열로 맞추고 그리고 분류한 애들을 뭐라고 그랬었죠? 품사라고 했었죠. 군대처럼 딱딱딱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너네 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품사였었죠. 문장 안에서의 성분을 나눠요. 다시 얘기해서 품사는 단어만 봤을 때고요.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얘가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봤더니 문장 안에서 얘는 주된 역할을 하네, 주어. 얘는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네, 그럼 서술어. 얘는 꾸며주네, 그러면은 꾸며주는 애 중에 주로 체언을 꾸며주면은 관용어. 주로 용언을 꾸며주면 부사어가 되네. 얘는 혼자 쓰이네, 독립어. 얘는 목적어네, 을이나 르이 붙었네,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에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건 보어. 이건 약간 어려우니까 문장 성분은 이렇게 얘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뭐죠? 맹은지가 여기서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강사죠. 강사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전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샀어요. 카페오레 한 잔 샀어요. 그때 선생님은 뭐가 되죠? 맹은지는
구매자, 소비자, 고객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책을 썼죠. 이 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책을 판매한 사람이 되고요. 저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선생님이 엄마한테 갔어요. 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함없는 나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죠. 이해됩니까?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문장 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애라도 상황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아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책상. 책상이 있다. 이때는 책상 이가 붙었을 땐 얘는 주어가 되죠. 그럼 얘는 문장 안에서 주된 역할을 하네. 주어. 그 다음에 나는 책상을 끌었다. 여기서 책상을은 주된 역할은 아니네. 목적이네. 목적어. 이것은 책상이다. 책상이다. 서술해주네. 서술어.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지금 집중. 예쁘다라는 형용사 있죠?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일반적으로는 예쁘다. 서술어로 쓰이죠. 문장 안에서. 김태희는 예쁘다. 그쵸? 근데 이게 수식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쁘다. 예쁜 김태희라고 하면은 김태희를 꾸며주는 거죠. 이때는 수식해주는 관형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여러분,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사는 그 단어 자체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쁘다라는 게 있으면은 예쁜 태희라고 있으면은 이 예쁜의 품사는 뭐죠? 품사는 뭐만 보라고 그랬어요? 단어 자체만 보라고 그랬어요. 품사는 단어 자체, 예쁘는 뭐죠? 예쁘다. 다시 얘기해서 형용사가 됩니다. 품사는 사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 예쁜의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의 성분,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봅시다. 예쁜 뒤에는 뭔가 붙겠죠. 선생님, 김태희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러면 예쁜 뒤에 뭔가 붙기 때문에 얘는 꾸며주는 것 중에 주로 체온을 꾸며주네. 다시 얘기해서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직은 어렵고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우선은 이것만 알아두세요. 문장 성분은 총 몇 가지? 3가지로 나뉘고요. 주된 성분 4가지, 부속 성분 2가지, 독립 성분 1가지 해서 총 3가지가 7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다시 문장 성분의 주된 성분은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까지예요.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고요. 독립성분, 독립어고요. 다시 문장 성분에 뭐가 있다고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 용어가 교과서마다 혹은 참고서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문장 성분은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부속성분은 관형어, 부사어. 그 다음에 독립성분은 독립어. 여기까지 봤으면 알겠지만 품사는 다 뭐로 끝난다고 그랬죠? 품사, 구사. 사로 끝난다고 했었어요. 사로 끝나는 9가지의 사였었죠. 문장 성분은 다 뭐로 끝나죠? 그렇죠. 어로 끝나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이나 품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도 이것은 명사로서 막 이렇게 나오면은 명사하고 바로 품사 기억하고요. 여기는 주어의 역할을 하네라고 하면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알면 돼요. 다시 어로 끝나면 문장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로 끝나면 단어의 분류인 품사고요. 이해됐습니까? 문장 성분 몇 개? 힘들겠다. 문장 성분은 3개가 7개로 나뉘죠. 단어의 품사는 5개가 9개로 나뉘죠. 여기서 실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7개와 이 9개인데 문장 성분 7개는 어로 끝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따라해봅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안 따라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그 다음에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따라하세요.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지금 주변에 뭐 사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버스 안에서 듣고 있거나 상관하지 마요. 작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해요. 그다음에 사로 끝나는 9가지 해볼까요?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사로 끝나네.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사로 끝나네.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관형사, 부사. 사로 끝나죠? 문장에서는 관형, 부사, 어로 무조건 끝나게 만들었죠. 마찬가지예요. 품사니까 사로 무조건 끝나요.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조사, 감탄사. 조사, 감탄사. 다시 해봅시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시작. 못하겠죠?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선생님도 헷갈리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시작. 했죠?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마지막으로 문장 성분 7개 해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했죠? 그 다음에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했죠? 합쳐봅시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시작. 나 말 바꿔서 했구나.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장 성분 7개의 어로 끝나는 애들 했어요. 이거 이제 각각 무엇인지를 책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요소 있죠? 문장 안에서 요소를 봤더니 우선 높임법이 중요했어요. 높임법에서는요. 주체 높임법. 주체는요. 주어. 보통 주어. 높이는 애들이고요. 객체 높임법. 목적어 같은 애들. 높이는 애들. 높이는 거. 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 돼요? 아니죠. 모시고 간다고 해야 되죠.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다. 누굴 꾸며줘요? 나를 꾸며줘요? 할아버지를 꾸며줘요? 아니, 나를 높여줘요? 할아버지를 높여줘요? 모시다.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거죠. 할아버지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뭐뭐르니까 목적어죠. 이런 걸 객체 높임법, 모시다. 상대 높임법은요. 대화 중에 내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인데 정확히는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 상대 높임법이에요. 너 이거 숙제해. 이것도 상대 높임법이고요.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상대 높임법이고요. 앞에 있을 때. 상황 중에 있는 게 상대, 내 상대방 높임법이고요.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 다음 부정문은 안과 못이 있죠. 여러분 이건 잘 알 것 같아요. 내가 학생들한테 숙제했어? 못했어? 하면 학생들이 못했어요 늘 이래요. 근데 내가 왜 못했어? 하니까 자느라고요. 그럼 그거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그럼 봅시다. 숙제를 안 했다와 숙제를 못했다의 차이가 뭡니까? 안 하다, 못하다. 여러분은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게 뭐죠? 안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는 연애를 하기 싫어. 나는 공부해야 돼. 못하는 건 뭐죠? 나의 의지와 관련 없이 능력이 부족이겠죠. 그죠? 그래서 안과 못의 차이를 알아두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거는. 공부를 안 한다와 공부를 못 한다의 차이는 뭐죠?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거죠. 못하는 것은 나의 능력의 부족이죠. 그럼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죠. 의지만 가지고. 그럼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공부 못하는 거? 공부 못하는 거는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세요. 공부를 못하는 것은요. 결국은 공부를 안 하는 거랑 연결이 돼요. 보세요. 내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더 안 하게 되죠. 또 안 하기 때문에 더 못하게 되죠. 안 하고 못하고 안 하고 못하고 반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우선 해보세요. 흥미를 가질 부분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다 보면은 안 하는 게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 못하는 것도 끊어지게 돼요. 그걸 공부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안과 못은 의지 부정과 그 다음에 능력 부정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사동과 피동. 사동은 시키는 걸 사동이라고 하고요. 피동은 당하는 걸 피동이라고 해요. 우선 이거부터 외우세요. 사동, 시키는 거, 피동, 당하는 거. 피해자 알죠? 피해, 당한 거. 피해 입은 거. 사동은 시키는 거. 엄마가 아기에게 옷을 입히다. 다시 엄마가 아기에게 옷을 입히다. 시키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주어의 입장에서 보세요.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당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거죠. 그때 입히다는 사동표현이라고 해요. 됐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거는 별로 많이 어렵지가 않아서 그리고 시험에도 막만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우선 책에서는 뺐는데 시제에 의한 표현이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런 거예요. 가다, 갔다, 간다, 갈 것이다. 갔다는 과거죠. 간다는 현재죠. 갈 것이다는 미래죠. 어렵지 않죠? 이게 시제고요. 그 다음에 중의적 표현 세 번째 했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장의 짜임새입니다. 문장은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온 걸 혼문장이라고 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엄청 많더라도 막 관형어 10개, 부사어 10개 중간중간 넣더라도 딱 주어 개수, 딱 서술어 개수를 세는데 주어는 생략될 수 있어요. 서술어도 생략될 수 있고 그럴 때는 생략된 거를 집어넣으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아까 점심 때 뭐 먹었어? 샌드위치. 뭐가 생략된 거죠? 샌드위치라는 대답에는 나는 샌드위치를 먹었다. 다시 얘기해서 나라는 주어와 먹었다라는 서술어가 다 생략됐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주어 서술어 한 번씩 쓰였으니까 혼문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견문장은 뭐죠? 좀 이해되죠? 혼문장이 하나씩이니까 견문장은 그렇죠. 2개 이상. 그 중에 아는 문장이 있고요.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요. 이런 거죠.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합쳐보세요.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한 문장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아는 문장은요. 앉는 거죠.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 문장이 있으면 얘를 앉는 거예요. 겉에서. 나는 주어, 네가 범인임을, 네가 주어, 범인이다, 서술어. 그 다음에 안다. 나는 네가 범인임을 안다. 네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나는 안다라는 문장 안에 쏙 안겨있죠? 이런 것들이 아는 문장입니다. 끝. 이렇게 해서 문장 안에서 중요한 걸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맨 처음에 썼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그 안에는 7개의 어가 있었고요. 품사는 9개의 사가 있었죠. 해볼까요?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시작. 이것만 하면 돼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그래도 속 편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은 좀 힘들어도. 그래서 수업 시간도 난 안 힘들어, 난 좋아, 난 즐거워, 난 선생님하고 친해 이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오는데 이번에 어떤 학생이 저 국어가 너무 싫은데 좋아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말 걸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잘했죠. 진짜 잘했죠.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물론 뭐 자는 시간이나 아니면 선생님 촬영하는 시간이나 이럴 때 답변 못해도 하루나 이틀 기다려주긴 하지만 어쨌든 물어봐요 다.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여유 될 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답변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국어를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선생님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출문제에서 볼 수도 있고 반복해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선생님과 관련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 혼자 해야 되든 국어는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양을 길러줄 과목이기도 하고요. 소용이 없죠, 사실. 싫은 건 싫은 거죠. 예쁜이라는 게 품사로 봤을 땐 형용사라고 했고요. 문장 성분만 보면 문장 안에서의 성분, 관형어라고 했습니다. 어로 끝나는 건 문장 성분이고요. 사로 끝나는 9가지는 품사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40쪽 갈까요? 340페이지 문장 보이죠? 우리 어절은 알죠? 어절은 덩어리였었죠. 문장 안에서의 어절이 각각 문장 성분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런 애들이 각각 어절이죠. 덩어리죠. 걔네들의 문장 성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문장 성분이 나오죠. 우선은 이 문장 성분 안에는
7개의 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 밑줄 칩시다. 우선은 340쪽에 2번 문장 성분의 갈래에 1. 주성분이라고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있죠? 얘네가 각각 뭔지는 알아야겠죠? 주어의 정의 밑줄 칩시다. 문장의 골격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체를 나타내는 말. 주어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체를 나타낸대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서술어. 서술어는요. 문장 안에서 주어의 행위,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한대요. 행위나 상태나 성질,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서술어래요. 서술, 주절주절 설명.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게 서술어래요.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먹다라는 것은요. 앞에 필요한 건 주어 만들어 봅시다. 먹다. 나는 밥을 먹다. 다시 얘기해서 주어도 필요하지만 목적어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어와 목적어 2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2자리 서술어라고 해요. 가다는 나는 가다. 주어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1자리 서술어라고 해요. 이런 게 자릿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목적어 봅시다. 목적어는요. 무엇을 나타내겠죠? 다시 얘기해서 정의.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이 먹다 이런 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어렵죠? 그런 것들의 행위의 대상이래요. 다시 얘기해서 행위의 대상. 먹는 것의 대상은 뭐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보어를 봅시다. 이 보어가 약간 힘든 게요. 보어는 영어랑 좀 달라요. 영어에도 보어가 있죠. 네, 우리나라의 보어는요. 딱 되다, 되고, 되니, 돼서 이런 되다. 그리고 아니다. 이 2개의 서술어에 바로 앞에 붙는 애가 보어예요.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물이 얼음이 되다. 물이 얼음이 아니다. 그럼 물이 얼음이 되다 해서 주어는 어딨죠? 물이 주어죠? 서술어는 되다예요. 그쵸? 그러면 얼음이는 뭐죠? 바로 얘를 뭐로 할까 하다가 보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보충해주는 말. 되다 아니다의 앞에 있는 말. 물이 얼음이 아니다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다시 문장 성분에 우리 지금 4개나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어는요. 무엇이 혹은 주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서술어는요. 행위, 상태, 성질을 설명하는 거고요.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보어는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 되다 아니다 서술어로 쓸 때 주어 외에 꼭 요구하는 말이라고 써있죠. 밑줄 치고요. 그 다음 2번째 부속성분 봅시다. 341쪽에 1번 관형어 있죠? 여기 보입니까? 앞에 보면은 여기 관형어가 있는데 이 관형어는 우선 체언을 꾸며주는데 여기는 밑줄 체언 앞에 붙어서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말로 어떤에 해당하는 말. 다시 얘기해서 체언을 꾸미는 게 관형어래요. 이거는 실제 사례로 보는 게 빠르거든요. 그 밑에 예를 봅시다. 새 신, 아내의 손, 작은 고추, 고향 친구, 웃기기의 달인. 바로 그 뒤에 꾸며주는 표시하세요. 신을 꾸며주죠. 손을 꾸며주죠. 고추를 꾸며주죠. 친구 꾸며주죠. 달인을 꾸며주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관형어.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어라고 했어요.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어 봅시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이기는 하지만 주로 서술어지만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어요. 주로 서술어를 꾸민. 됐죠? 부사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부사어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나와 있고요. 부사어의 갈래 보입니다.
성분 부사어랑 문장 부사어가 있죠. 성분 부사어라는 것은요. 그냥 요 뒤에 예로 보세요. 대단히, 아주, 바로. 문장 부사어는요.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 과연, 확실히, 다행스럽게도, 의외로. 이런 것들이 문장 전체를 꾸며준대요. 그 다음은 넘어가고요. 343쪽에 보면요.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별표. 부사어 중에 필수적 부사어 혹은 필수 부사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아까 문장 성분에 꼭 필요한 거 주성분이라고 했었죠. 얘네는 꼭 필요한 애들이 아니죠. 근데 문장에 따라서는 부사어를 빼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예로 들어줄게요. 소개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소개하다라는 단어의 앞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윤계상을 소개하다. 끝입니까? 뭔가 빠졌죠? 한이에게 소개하다. 됐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윤계상을 한이에게 소개하다. 이게 서술어고요.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윤계상을 목적어죠. 그러면 얘는 문장 안에서 빼면은 의미가 성립이 안 돼요. 윤계상을 뭘 소개했다는 거야? 근데 한이에게를 붙여야지만 완벽한 문장이 되거든요. 이때 이 한이에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소개하다를 꾸며주는 부사어라고 하고요. 이 부사어는 빠질 수 없다. 빼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필수 부사어라고 해요. 끝.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독립어 보이죠? 이 독립어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문장 성분은요. 품사랑은 달라요. 품사에도 독립언이라고 해서 감탄사가 있었죠. 그거는 정말 그 단어 자체가 감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독립어는요.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면 돼요. 보세요, 예를. 아이고, 철수야. 명사랑 조사가 합쳐진 거죠. 근데도 이건 독립어입니다.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 그리고 선생님, 숙희. 이런 식으로 독립되면 다 독립어예요. 그리고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독립어는 뭐래요? 문장 어느 성분과도 직접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멋있다. 독립적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 성분 했고요. 344쪽에 보면요. 문장 요소라고 해서 우선 높임 표현 있죠? 여기 높임 표현에서 3 주체 높임 보세요. 주체 높임법. 예를 봅시다. 예. 표에 예 보입니까? 344. 빠르죠? 344. 할아버지께서 고향에 가신다.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십니다. 형님은 직장이 가까우십니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를 높여주고 할머니의 귀를 높여주죠. 정확히는 할아버지를 높여주고 형님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 주어를 높여주는 게 주체 높임이래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의 제약이라고 해서 높임의 대상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높여주지 않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압존법이라고 해요. 예로 봅시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왔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빠져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오셨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말을 거는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높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왔다가 아니라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서 객체 높임법은요. 목적어를 높여주거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할아버지께 드리다, 모셔다 드리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상대 높임법은 내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보면요. 해라체, 하계체, 하우체, 합소체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해체, 해유체 보이죠.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 예로 봅시다. 가거라, 가게, 가오, 가십시오. 그 다음에 그 비격식체 보면요. 가요. 됐죠? 사실 이 상대높임법 격식체가요. 거꾸로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걸 거예요. 아주 높임, 보통 낮춤, 아주 낮춤.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거꾸로 썼고요. 그 다음에 긍정, 부정은 알죠? 아는,
의지에 의한 부정이라고 그랬죠. 345쪽 밑에 2번. 안 부정문의 정의 밑줄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 그 다음에 346쪽에 3번 못 부정문의 정의 보이죠? 밑줄. 능력상 불가능하거나 어떤 원인 때문에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부정. 이렇게 해서 안과 못은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갑시다. 3번 문장 요소 347쪽 가면요. 문장 요소에 보면요. 우선 사동과 피동 나오죠. 여기서 사동, 피동만 잠깐 할게요. 우선요. 사동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동은 시키는 거였죠. 피동은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동의 반대는 주동이고요. 피동의 반대는 능동인데 주동은 스스로 하는 거고요. 능동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동은요. 시키는 거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얼음이 녹는다를 사동문으로 바꾸면요. 뭐 얼음을 녹인다. 다시 얘기해서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이런 식으로 시키는 표현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동을 가면요. 348쪽 도둑이 순경에게 잡혔다. 사건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당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동 표현에는 무엇이 중간에 히, 중간에 리, 중간에 기, 우, 구, 추가 붙거나 뭐뭐게 하다라는 게 붙고요. 아직은 어려워요. 피동은요. 이, 히, 리, 기 중에 하나가 동사나 형용사 중간에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사동 표현에 얼음을 녹인다 보이죠? 얼음을 녹인다는 얘네 중에 녹다에 이가 붙고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인 니은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책을 읽혔다는요. 책을 읽히었다의 줄임말이니까 히가 붙었죠. 그 다음에 피동에 도둑이 순경에게 잡혔다는 역시 잡히었다의 줄임말 히가 붙었죠. 그리고 진실이 그에 의해 밝혀졌다는요. 진실이 그에 의해 밝히어졌다. 히가 붙죠. 다시 얘기해서 이히, 리기, 우구추 중에 하나가 붙었을 때 사동이 되고요. 이히, 리기가 붙었을 때 피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동과 피동은요. 우선 시키다 그리고 당하다의 개념만 알면요. 우선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349쪽에 중의적 표현은요.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의적 표현인지 이해가 되면 넘어가세요. 저 배를 보십시오. 그 단어가 뭔지 모르죠? 그 다음 표에 구조적 중의성 보면요. 나는 철수와 순이를 만났다. 이해되나 보세요. 안 되면 별표 치고 다시 보세요. 김 선생님은 호랑이다. 이해되면 넘어가고요. 안 되면 별표 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구조적 중의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순, 문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쉼표를 넣거나 정보를 더 넣거나 하면 된다고 써있죠. 그 다음 350쪽에 간접적 표현도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죠. 방 덥지 않니? 이러면 뭐 문 열어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온도를 낮춰달라는 건지 모르죠.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이라고 있고요. 잉여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새 봅시다. 문장의 짜임새 보면요. 이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각각 여러 개씩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우선은 문장의 짜임새의 대표적인 게 단일어와 복합어였고요. 단일어와 복합어 아니죠. 혼문장, 견문장이었고요. 미안요. 혼문장, 견문장.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하나씩. 그 다음에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 2개 이상씩인데 이건 다시 나뉘었죠. 아는 문장, 안긴 문장과 이어진 문장. 거의 다 끝나가요. 마지막까지 참 힘들죠. 아는 문장은요. 5개가 있어요. 아니 명사로 끝나게 나누는 명사절로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서술절, 서술어로 끝나게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인용절, 인용을 하면서 아는 문장. 그 다음에 관형절, 꾸며주면서 아는 문장.
다음에 부사절.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2개가 있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끝.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짜임새까지 정리가 됐으면요. 이 351쪽에 이 표 보이죠? 이 표를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혼문장이 뭔지 견문장이 뭔지 차근차근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2쪽에 명사절로 안긴 게 뭐가 있는지 그 예를 보세요. 돈이 많음, 성실한 학생 임, 하기, 합격하기, 것 이런 식으로 있죠? 이게 명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서술절로 안긴 거 한번 보세요. 주어가 2개가 나온대요. 관용절로 안긴 거 한번 보세요. 나는 그가 우리를 위해 애썼다는 말을 들었다. 말을 꾸며주고 있죠. 부사절로 안긴 것도 한번 보세요.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그 다음에 인용절로 안긴 거 한번 보세요. 직접 인용은 윤희가 난 저렇게 큰 별은 처음 봤어 라고 말했다. 인용했죠. 따옴표로. 간접 인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대등과 종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보세요. 먼동이 트고 별들이 사라졌다. 면동이 트다라는 것과 별들이 사라지는 게 대등하죠. 비등비등하죠.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졌대요. 근데 여기에 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봄이 오니 날씨가 따뜻해졌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쭉 나왔고요. 넘기면요. 355쪽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까지 나왔고요. 됐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책의 내용도 이해해줘야 되고 여러분들 원리도 알려줘야 돼서 선생님이 좀 바빴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장의 짜임새가 뭔지 정확히 이거는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에 시키는 거고 피동은 당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애들이 붙는구나 알아두면 되고요. 겹치죠? 겹쳐서 겹칠 때는 당하는 건지 시키는 건지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에 7개 있었죠. 한번 앞으로 가면서 해볼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까지.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새는 혼문장, 견문장. 견문장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관계였었고요. 사동, 피동에서 사동은요. 시키는 거, 피동은 당하는 거였죠. 다 이해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장 마무리했고요. 지난 시간에 어휘랑 그리고 뒤에 부로까지 봤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게시판에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방법 알죠? 네이버에 카페였나? 아니면 그냥 일반 통합검색에 맹은지 치면은 카페 글들이 막 나와요. 거기에 카페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맹은지 쳐서 찾아보세요. 사진이 뭔가 낯스럽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도 하나 있는데 그게 선생님 지금 아이디가 생각 날랑말랑한다. WEEJ일 거예요 아마. WEEJ 위은지 WEEJ 거기에 등록을 해도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죠.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